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파트 2 어제에 이어서요.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미국에서 북한 관련 뉴스를 어제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북한 관련 이슈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열릴 텐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지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보고요. 그게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는 너무 많은 그 해결해야지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꼼꼼하게 들어가야지 될 시간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또 뭐 직접적으로는 대통령이 뭐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것을 걸어본다던가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경제가 괜찮다는 것이 별 그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해주는 역량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하는 전문가 칼럼이 있어서 그 내용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내지는 이번 주에 있었던 북한에 관한 미국에서의 보도 이전에 지금 미국의 환경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는 많이 듣고 계시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유엔까지 가서 우리 입장을 따라주기를 협조를 한 것이요. 신임은 아니죠. 본인이 대통령으로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선언을 했고, 그리고 아주 젊은 국회의장이요, 야당 지도자, 그 사람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하는 것이고, 중국, 러시아, 시리아, 터키, 쿠바는 현재의 그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복잡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미국 외교관들이 지금 언제 나오느냐, 그 시기도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아직 이스라엘에서 답을 못 얻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하는 일에 우리도 그 미국 편입니다 하는 얘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이 계속 해달라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베네수엘라와 그 외교 관계가 맺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또 그 베네수엘라에 이스라엘계가 한 6천 명 정도는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꼭 살아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베네수엘라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 이미 자녀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가적인, 개인적인 뭐 사업 등등 해서 6천 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베네수엘라에 지금 뭐 그럼 현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서방 세계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선출된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요즘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얘기가 잘 들리지 않는데, 브렉시트. 존 볼튼은 브렉시트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3월 29일이 그 마감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도 여러 가지 해야지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존 볼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브렉시트, 테레사 메이 총리의 내부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전화도 정규적으로 하고요. 브렉시트, 어쨌든 영국이 그 탈퇴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존 볼튼의 이제 또 하나의 관심사인 거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리비아식을 따라야지 된다 등등 많은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꼼짝 못하고 뭐 그 밑에 있는 판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그의 힘이라던가 조종하는 능력, 또 어떠한 주장하는 그런 그 어빌리티 같은 것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니까 별로 지금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이제 존 볼튼은 계속 그 유럽연합을
언제나 경멸해 왔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영국이 어떻게 하면은 영국을 브렉시트에서 정말 빨리 탈퇴시키는가. 한 사람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뭐 외무장관이요. 다른 나라로 치면 그 사람은 거기 가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호 문제 정말 베트남이 맞는가 아닌가. 뭐 서울도 워싱턴도 베트남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북한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 많은 것을 이 핵 문제 그 코어 이슈 말고도 결정을 해야지 될 텐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도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한국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뭐 어느 국가의 주장이 옳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일본의 그 정찰 비행기요. 그 초계기 주로 이제 뭐 잠수함의 그 어떤 그 움직임 같은 것을 스파잉하는 그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했다. 그렇다고 한국의 함대가 그럼 레이더를 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굉장히 스노우볼처럼 눈사람처럼 커질 수 있다. 이 정도의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밖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이 좀 중재를 해달라 했더니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이 국방장관이 아니라 알아서들 하십시오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안보보좌관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고 국무장관 베네수엘라 막느라고 정신이 없고 국방장관 있지도 않습니다. 국방장관 대행이 있는 거예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없고 이 사이에서 어제 그제였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외롭게 혼자 이제 그 국민에게 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멕시코 벽 쌓는 돈도 못 받았고 그동안 뭐 비상사태를 선포하느냐 마느냐 하더니 그것도 하나도 못했고 어쨌든 그 연방정부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대단한 그 제가 항복이라고 표현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던데요. 항복은 항복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문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열고 싶어서 열었겠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본인의 지지층조차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문부터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벽 쌓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민주당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의 하원 의장이 대통령보다 더 높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개다 대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러시아 문제 점점 뭐 착착 그 뭐 시계 소리 내면서 다가오고 있죠. 본인의 그 주변 인물들 기소되고 체포되고 지금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그런 그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소돼 있고 유죄를 인정한 다른 6명도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저 스톤이라는 그 대통령의 참모이기도 했고 한 사람이 재판이 진행되면은 재판을 정말 받고 싶어 할지 66세나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굉장히 유니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12월 달에 정말 어수선했었던 적이 있지만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1월 달 들어서 뭐 주택 판매도 괜찮아진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구하지 못한다. 이게 이 폴 크루그만 교수,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교수의 얘기거든요. 폴 크루그만 교수의 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그 사람이 뭘 알아 하고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 싫어한다고 해서 어떤 한쪽에서 분야에서 굉장히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의 지적을 무조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좌와 우파 중간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저에게 기계적인 중립이라고 아주 그 따갑게 비난을 하셨는데 기계적인 중립조차 없습니다. 저도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지키고 싶지만 어떤 때는
기계적인 중립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저 자신을 반성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폴 크루그만 교수 같은 사람이 지적하는 것을 폴 크루그만이 밉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들어두시는 것도 좋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예를 들어 손혜원 의원이나 그 손석희 앵커 뉴스를 대하는 게 완전히 그 사실이 아직 뭐 나온 게 아니니까요. 경찰 조사 결과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손석희 JTBC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들으려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 두 사람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거봐라 그동안 그렇게 하더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좌와 우가 갈려져 있기만 하지 누군가가 좀 맨정신인 것에서 나오는 말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아주 드물잖아요. 드문 건 사실이잖아요. 미국도 제가 그런 뜻에서 이 폴 크루그만 교수의 컬럼 경제가 트럼프를 구조하지 못한다를 전해드립니다.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구제하지 못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외부에서 본인의 인기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만 됩니다. 네, 긴 칼럼인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를 했는데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 것도 뭐 경제를 잘해서라기보다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 경제학자는. 그런데 어쨌든 레이건도 인기가 없다가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듯 하면서 물론 본인의 경제 정책 때문은 아니었지만 폴 크루그만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서 살아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그 강한 지지자들 이외에서는 인기를 별로 더 이상 보태지는 못했고 스토리가 완전히 레이건과 다르다는 겁니다. 1983년도 1월 달에 경제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인기가 없었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2년 전인 1981년도에 아주 대단한 세금 감면을 했어요. 세금 감면을 했는데도 세금 감면을 하면서 국방 예산은 많이 늘렸습니다. 이번과 조금 비슷해요. 지난해 세금 감면 크게 하면서 국방 예산은 지금 뭐 30% 정도 늘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실업률이 뭐 10%가 넘었답니다. 지금은 미국이 뭐 3.7%, 8% 정도 되죠. 많은 유권자들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을 비난을 했죠. 그런데 이 폴 크루그만 교수는 레이건을 비난할 일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이자율이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자율 올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자율을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려고 이자율을 끊임없이 올려서 그 당시에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보통 이자율 뭐 몰기지 이자율 같은 경우 5% 플러스 마이너스 개인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요. 크레딧에 따라서도 다르고 용자 기관에 따른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9%면 뭐 거의 4배 정도 높은 것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통화정책하는 것을 맘대로 할 수 없는 미국 어떤 인스티튜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다가 1982년도 중간쯤 돼서 연방준비제도가 코스를 바꿨습니다.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19%에서 아주 강하게 내리기 시작하자 결국은 finally or eventually huge housing boom이 생겼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뭐 집을 처음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페이먼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전부 현찰 주고 한꺼번에 다 주고 집 사는 것 아니잖아요. 조금만 한 뭐 20% 정도 다운 페이먼트 하고 평생을 갚는 건데 뭐 15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그런데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엄두도 못 내보다가 휴즈한 그런 하우징 붐이 일어나고 아주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된 거죠. 주택시장과 경제가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이렇게 또 나빠진 것도 레이건 탓이 아니고 좋아진 것도 레이건 탓이 아닌데도 또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레이건을 막 비난을 하다가 또 레이건에게 크레딧을 줬어요.
기분인 거죠. 유권자들은. 실업률은 그 당시에도 한 7% 정도는 됐는데 1984년도 11월 선거에서 사람들은 레이건을 또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주 나쁜 상황에서 이게 더 나빠지느냐 아니면 좋아지느냐 이 상황을 보잖아요. 그래서 희망이냐 절망이냐를 보는데 희망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크레딧을 레이건에게 주면서 그를 이제 또 재선을 시킨 거죠.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던 것이 그 경제가 아주 나빴기 때문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강한데도 지금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문제였지만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폴 쿨그만 교수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경제가 인기가 없었고 그랬을 때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이 19%나 됐으니까 그것을 점점 낮출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낮기 때문에 기본 이제 빌려주고 하는 그런 그 기준 이자율은 지금 뭐 3%도 안 되니까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자율을 가지고 더 사람들이 체감 경기를 좋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감면 부자와 기업인에게 해준 것 효과는 다 이미 끝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방 예산 적자가 너무 큰 게 아주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good luck. good luck이라는 게 아주 좋은 행운? 그냥 행운하면 되는 거죠. 행운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사이클이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경제가 좋았을 때도 뭐 레이니 데이 이 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것을 막 풀고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잘 갖고 있으면 그게 좋아지는 거고 베네수엘라처럼 기름 많이 난다고 뭔가를 잘못하고 하면 저렇게 되는 거고 하잖아요. 해서 레이건 대통령도 비즈니스 사이클과 연준의 통화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첫 번째 임기를 제대로 마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조차도 그다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아 보이질 않는다. 깊은 홀에 지금 빠져 있는데 경제가 그 깊은 홀에 빠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을 끌어내올 것 같지가 않다 하는 게 폴 쿨그만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브렉시트로 복잡하고 베네수엘라 복잡하고 이 인기 만회를 어디서 해야지 되겠어요? 일단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걸고 있겠죠.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이번에는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라. 2월 말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저나 그 정도 시간이라면 모든 것이 다 맞고 그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관해서 완벽한 지식과 그 이상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든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대통령과 참모들의 의견이 다르고 그 참모들도 뭐 아는 사람이에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사람인데요. 존 볼튼은 물론 강성으로 수십 년 동안 그런 기조를 유지했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게다대고 지금 인력이 베네수엘라로 브렉시트로 또 러시아 사태로 다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은 치러질 거고 이왕 치러지는 회담이면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연구하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하고 북한에게 다 핵을 포기해라 하는 도대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주장은 하지도 말아라 하는 게 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블룸버그에서 사설과 기사를 통해서 이번 주에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그 방향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전부 다 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환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뭐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오는 탄도미사일 같은 것은 뭐 그야말로 북한이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더 이상 개발도 안 할 것이고 그것을 쓰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팔지도 않겠다. 뭐 이 정도에서 합의를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주한 미군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또 방위비 분담금과 연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특별한 그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서 나오겠죠. 또 그런 결정을 했다가도 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역시 제임스 마티스 같은 국방장관이 없기 때문에 합참의장 한 사람이 조금 심지도 있고 대통령에게 말도 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뭐 딸랑딸랑이고요. 존 볼튼도 뭐 아주 대가 센 것 같지도 않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좀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시노리 기지에서 시너주와 그 평양 사이에 있는 그곳이 전에도 알고는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 정부의 말처럼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 시노리 기지가 북한 그 핵기지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그런 기지까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알고 드러내놔야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략국제연구센터의 빅터차 그 교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위성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있다, 북한과 사이가 좋다 하는 말만 하고 잘 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고 김영철이 이제 대통령을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지금 돌아갔는데 미국에서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미국의 뭐 좌파 언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잘 되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how many times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미국에는 꼭 그렇게 당파적이고 아주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인간조차가 아니다. 인간이 덜 됐다. 이런 정도로 욕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 당신이 아무리 국가정보국장이었으면 정보국장이었고 CIA 국장이었으면 국장이었지. 예민한 정보 접근법을 접근 권한을 내가 없애버리겠어 하고 실제로 가져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제임스 클래퍼라는 전 국가정보국장이에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나서 세계가 정말 놀랄 정도로 푸틴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신이 헤드로 있는 국가의 모든 10군데가 넘는 정보국의 발표를 다 묵살하면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제임스 클래퍼라는 전 국가정보국장이 정말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초지일관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북한과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풀어야지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양에 대사관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든 것들이 다 100%다 좌우로 나뉘어서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 못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그 정도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엘 위트씨 같은 경우도 지난 25년 동안을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국가에서도 그랬고 또 지금은 이제 민간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아마 조엘 위트씨도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때는 어리숙하고 어떤 때는 좀 황당하고 하는 대북한 접근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한과 일을 잘하려면 본인이 전에 해봤고 본인이 전에 북한에 가서 인스펙션도 할 때 그때 미국의 국방부의 정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신분을 숨기고 들어갔는데 북한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인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북한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여러 그 상대에 대해서 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서를 제대로 만들고 그 사전에 문서 만들기 전에도 열심히 스터디를 하라는 얘기죠. 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1분 동안에 방 안에 들어가면은 나의 gut 필링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위협적으로 그 사업 협박을 해서 뭔가를 뜯어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그런 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더군다나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 외교 관계고 제가 또 북한을 국가라고 부르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미 북한이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데 그 좋아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로 격을 올려놨고 김정은 위원장을 국가의 지도자로 격을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되면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에 더 좋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어쨌든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로 잘 모든 것을 감이 아니라 만들어야지 되고요. 이 조엘 위트 씨가 이번 주에 그 NPR 방송의 한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본인이 뭐 제네바 협약국 이후 95년도에 북한의 금창리에 들어갔는데 금창리 하니까 어떤 분이 동창리 아니에요 하시는데 아니요. 그 동창리도 있지만 이 조엘 위트 씨가 인스펙션 한 것은 금창리입니다. 금창리에 가서 그런 것을 했고 그러나 클린턴이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지어서 부시가 그 뒤에는 북한을 기본적으로 싫어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 중동에 관한 문제, 트럼프도 클린턴도 마찬가지로 임기 말기에 중동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손을 결국은 그 마무리를 못한 건데 그게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도 싫고 그런 뭐 되지도 않는 너무 정권 그리고 지금과 그때의 북한은 또 많이 달랐을 테니까요. 게다 대고 또 이라크 전쟁도 치르고 등등 하느라고 완전히 북한과 담을 쌓았고 그때의 이런 모든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사람이 지금의 존 볼튼입니다. 그래서 부시 시절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존 볼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열심히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존 볼튼이 북한 핵의 아버지다라고 한 얘기를 이번 주에 조엘 위트 씨가 했고요. 그 뒤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말하기가 좀 천하기는 해요. 물론 이 세상에 천한 말이 어디 있고 우아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만은 그래도 무조건 그렇게 가다가는 사람들이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니까 통일대박 이런 것 저는 좀 천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담싸고 개성공단도 다 닫아버리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북한도 때로는 한국을 살짝 젖혀놓으려고 하고 미국도 직접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도 하고 안 하려고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 당사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오바마가 전략적인 인내를 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 북한과 뭔가를 활발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이번 주에 아무튼 북한 문제는 이 정도인데요.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사실은 진보, 보수에 따라서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방위비를 당연히 서로 분담은 해야지 되지만 그 방위비 보수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있더군요. 그 말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지금 한국이 그 정도 돈을 못 주느냐. 한국은 뭐 예를 들어 1조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그거보다 더 원하고 그것도 또 뭐 기간도 또 5년에서 3년으로 바꾸다가 또 바꾸고 계속 이러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보수에서 말을 안 하는 것은 그 정도가 뭐 큰 돈이냐. 그거 주고 주한미군을 주둔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왜 그 말은 안 합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꼭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익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오히려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미국이 뺀다면 미국 내부에서 정말 바보 같은 행위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중국, 아시아에서 이게 다 강을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가 있는 건데 미국이 다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한미군은 미국이 뭐 한국이 예뻐서 그 군인들을 거기에 주둔시키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의 경우는 무조건 만약에 주한미군을 뺀다고 하면은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분위기가. 남한과 북한이 좋지만 북한은 핵이 있잖아요. 남한은 핵이 없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음이 정말 뭐 민족 화합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권력에서 그 권력의 맛을 보고 사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사람 마음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한국의 진보도 너무 북한에 대해서 나이브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나간다고 나가려면 나가라지. 우리 좋지 방위비 안 들고 뭐 우리가 미국 식민지야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더라.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이번 주에 미국에서 한국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뭐 미국이라고 해서 다른 그런 것을 보도하지는 않고 양승태 전 그 대법원장 지금 경위 정도를 보도를 하는데 이것도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지적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양승태 그 전 대법원장이 그 사법의 권한을 남용을 했는가. 특히 그 정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좋게 하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때도 말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게 행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에 김명수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죠.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된 거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이런 부분에서 희망의 사인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재벌 뭐라 그랬죠? 재벌 뭐 그런 거 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또 현재 완전히 클리어된 것도 아닌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사람 청와대로 초대해서 만나고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진보도 다 계산을 하고 들여다봐야지 된다. 이 세상에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극단적이고 하는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정치에서 특히. 그래서도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려면 이렇게 저렇게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 정도요 하고 그리고 북한도 그렇게 한국과 관계가 좋은 것처럼 하지만 아직도 한국 텔레비전 보면 북한에서는 죽는다. 이런 내용들도 미국에서 보도되고 있어요. 그게 다 단속은 안 되겠지만 자본주의의 그런 것을 보면 안 된다 해서 북한에서 아직도 뭐 그렇게 해서 적발되면 뭐 수용소에 보낸다던가 그런 내용들도 미국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그 파트 2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